굉장히 눈앞에 있는 뭐 돈 버는 법, 주식 잘하는 법. 근데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인문학이 이 아포리아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런 아주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한다. 눈물을 한번 흘려본 사람이 손에 고전을 잡게 돼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서재 주인장 종미진입니다. 오늘 미진서재에는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800년 동안이나 지속된 르네상스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우리 시대의 인문학의 전도사라고 불리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상근 교수님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에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던 미진서재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소개드릴 적에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뭐 많은 자료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김상근 교수님은 인문학의 전도사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남들이 좀 교수님을 봐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거를 선호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인문학의 전도사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저는 목사입니다.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인문학 목사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인문학 전도사 너무 과찬이죠. 저는 그냥 일개서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제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하던 그런 평범한 교수였는데 우리 시대가 저를 이렇게 인문학 공부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서구에서도 똑같은 그런 위기적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아포리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길 없다, 해결책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서구에서는 이 길 없음, 아포리아 상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를 이제 추적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고전 공부를 하더라고요. 고전에 대한 공부, 그것이 아포리아 시대를 헤쳐가는 비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죠. 물론 뭐 그 이전부터 책은 읽어왔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제 그것이 다른 분들은 뭐 정치 현장으로 나가시고 혹은 뭐 거리로 나가셔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그냥 공부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게 대단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인문학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인문학 전도사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평범한 어떤 서생이고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포리아 시대라는 말씀 주셨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온 세계가 굉장한 그 혼돈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갈 길을 잃었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또 젊은 세대 이렇게 보면은 요즘 교수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뭐 유튜브나 뭐 무슨 이렇게 보면 뭐 대체적으로 굉장히 눈앞에 있는 뭐 돈 버는 법, 주식 잘하는 법, 그쵸? 근데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뭐 인문학이 이 아포리아 시대를 뭐 헤쳐나가는 이런 아주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이 인문학이 뭘까? 이런 생각 많이 들 텐데 이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이란 그럼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인문학이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인문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려요. 글쎄요, 그 인문학이 낭만적인 데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무엇인가
멋진 말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절실한 문제에서 출발한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문학에 대해서 그 출발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문학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고안된 단어예요. 그냥 우연히 뭐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자 정도가 아닙니다.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죠. 왜냐하면은 문사철은 한참 후에 18세기, 19세기에 생긴 개념이고 그 이전에 있던 개념들은 인문학은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개념은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성장과 지속을 위한 방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중세 시대 대학이 생겼잖아요. 네. 물론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뭐 이런 살레르노 대학 이런 대학이 최초인데 거기서 너무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이야기들이 너무나 깊이 연구된 거예요. 이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탈리아에 있던 그 상공인들, 상공인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기벨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뭘까? 대학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라 야,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가로서 혹은 내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주로서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대학이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문학이었습니다.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킨 게 대학 공부가 아니었어요. 대학 공부가 아니라 너무나 전문화되고 세월화된 대학 공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학문을 시키자라고 한 게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인문학입니다. 그럼 그것의 직역이 인문학은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그렇습니다. 대한 예. 학문이다. 원래 인문학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어떤 주제였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교재가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교재. 그 당시에 교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처세술에 대한 책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실용수도 없을 거잖아요. 읽을 수 있는 것은 고전이었어요.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어보니까 이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신흥 상공인이나 영주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고전을 읽도록 한 겁니다. 네.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유능한 학자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컨대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에는 마르실리오 피치노 같은 사람, 뭐 피코델라 밀란돌라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익히도록 한 거예요. 고전을. 근데 여기에서 인문학적 성찰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뭐 촌철살인의 어떤 경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교수이지만 지금 대학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전문적이죠. 네.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이제 평범한 시민들은 정말 삶의 지혜를 찾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그쵸.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잘 잡아서 바르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이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인문에 대한 욕구가 이제 무르익게 되고 또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을 이제 잘 해석해서
읽기시가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고전이 그렇죠. 너무나 어렵죠. 어렵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아마 제가 그런 고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인문학의 전도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령 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인문학은 그렇게 어떤 팬시하거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어떤 해결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예. 특별히 고전을 읽어야 되겠죠. 예. 그 교수님 말씀을 지금 딱 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 고전을 통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공부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네. 실제 우리의 삶에 바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학문이 네. 인문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동료 학자들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학자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학자들이 뭐 자기의 분야를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강의가 된다든가 혹은 고전의 원전주의라는 게 있어요. 고전을 원전으로만 봐야 한다라는 원전주의가 나오면서 대중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계속 소외되는 거죠. 아, 네. 계속 소외돼요. 왜냐하면 접근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집단의 어떤 그 독점이 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2800년을 이어온 인류의 고전이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지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그리스로 읽어라.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읽겠냐는 그렇죠. 거죠. 10명이 네. 읽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좋은 번역본으로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해석하고 이걸 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일반 국민, 우리 시민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여전히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뭔가 좀 인문학을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스타트, 어떤 시작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인문학을 공부를 하기 위한 출발점은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한번 흘려본 사람이 이제 손에 고전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 인문학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칩시다.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칼립소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아가지 마라. 나랑 같이 살자. 이 칼립소는 아름다운 요정이거든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마라. 네 아내는 벌써 20년 동안 너를 기다리다가 복장 늙었다. 나는 영혼이 젊다. 나는 20대다. 나랑 같이 살자라고 유혹했을 때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10대나 20대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네. 결혼 생활을 하고 20년 살아본 사람, 저 같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고뇌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고전을 찾게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리더가 되어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싸움을 할 때 그때의 느낌 혹은 헥토르가 왕자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때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 싸우러 가야 되고 이 와중에 느끼는 그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더십 포지션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리더십에서 실패해 보고 그걸 다시 돌아보면서 그 책을 읽게 되면 엄청난 공감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교훈이 자기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출발점은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고전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예, 고전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전이라는 게 벌써 아까 호메로스 말씀드렸지만 2,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800년에 쓰여진 그리스로 쓰여진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전을 직접 읽는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제 이렇게 말을 듣고 비싸게 책을 사셨다가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 끈기를 가지고 조금씩 읽어가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근육처럼요. 이게 지구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게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화면을 상상하고 그 전투 장면을 상상하고 이별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상상을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도움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이게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왕도는 없다. 네. 예,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 이제 고전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야, 요즘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돈 버는 법, 그렇죠? 내가 예뻐지는 법, 예. 아주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정보를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그렇게 타죠. 예, 가운데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 인문학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가봐야 된다는 게 하나고 그래서 결국은 인내를 가지고 그렇죠. 고전이라는 거에 네. 접근을 하고 네. 그것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플라이 네. 적용하는가를 네. 고민하면서 네. 그 가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은 결국 우리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굉장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훌륭한 리더, 또 훌륭하지 못한 리더를 구별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갔다.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결과적인 모습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